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원론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3부 무역실무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제1부에서는 무역이론,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생산비 차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생산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2부에서는 무역 경영, 무역 글로벌 기업의 그 경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시장 진출을 포함해서 무역 경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제3부 무역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강에서는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무역 거래와 무역 관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무역 계약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선 제1절 해외 시장 조사. 해외 시장 조사의 그 개념은 무역 거래자가 해외 시장의 환경 및 동향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무역 거래의 증진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를 우리는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수출업자의 경우에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시장에서 어떠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의 그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을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 표와 같습니다. 어느 국가에 어느 고객에게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 것인가 라든가, 혹은 필요한 물품을 어느 국가의 어느 공급처로부터 구매할 것인가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 해외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항목으로서는 거래 대상 국가, 그 거래 대상 국가의 정치적인 환경이라든가 경제적 환경, 혹은 사회적 환경, 무역 환경 등등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무역 이런 그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치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라든가 정치가 안정적인지라든가 혹은 위험은 없는지 등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으로서는 소득, 임금, 물가, 노동력, 그 다음에 국제 수지,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등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으로서는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는 어떤지, 종교는,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교육 수준 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역 환경으로서는 품목별, 지역별 그 수출입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외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이라든가, 관세율이라든가, 혹은 환율이나 상관습 등등 이러한 그 내용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죠, 고객. 고객층. 소비자의 지역적 분포라든가, 혹은 소득 분포나, 혹은 그 고객의 구매 능력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그 기호나 이미지, 기호, 취향, 품질, 상표, 생산자 등등에 대한 그런 고객들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기호, 좋아하는 것, 혹은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 세 번째는 물품인데, 그 물품의 수요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의 정도, 그 다음에 품질, 규격, 수요량, 미래의 수요라든가 경쟁품이라든가 대체품이 있는지라든가 유사품 이런 현황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조사를 합니다. 수입품과 현지국 산품의 가격 등등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를 하기 위한 그 판매 경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 및 서비스, 수입상, 그 다음에 판매점, 특약점, 백화점, 체인스토어, 도매상, 소매상 등의 그 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사전 및 사후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판매 조사도 하게 됩니다. 판매, 상품 계획과 판매 정책 등등.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와 같이 거래 대상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객의 특성,
그리고 물품과 관련된 수요 정도라든가 뭐 경쟁품이라든가 대체품, 그 다음에 판매 경로 등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발굴 방법이에요. 거래처를 발굴하는 방법으로서는 보통 우리가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 이 알선해주는, 거래를 알선해주는 사이트를 보통 활용하면 돼요.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에서 인콰이어리, 뭐 상품 카탈로그, 기업의 디렉토리 정보 등등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오퍼 형태별, 뭐 품목별, 업체명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알선 사이트, 세계적인 알선 사이트를 예를 들면은 월드 트레이드 포인트 페더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주 큽니다. 155개국의 1만 개 무역 관련 기관과 연결되는 세계 최대 거래 알선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컴파스 디렉토리나 세계 최대 기업 정보 디렉토리로 품목별로 수출, 수입, 유통, 제조업체 검색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무역협회의 그 회원사에 대한 그 정보 제공, 뭐 품목명, 회사명, 그 다음에 HS 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1 전자거래 알선 전문 사이트로서 오퍼 정보나 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카탈로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리고 뭐 이것도 아주 큰 건데 알리바바 뭐 여러분 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중국의 최대 온라인 사이트인데 중국에서 운영하는 무역 사이트로서 수출입 오퍼 정보라든가 카탈로그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이마켓플레이스, 이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 코리아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 코리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페이지, 유로 바이어와 공급자, 특약점 및 수출자를 위한 온라인 상공인 명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앞에서 제시한 것과 이러한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거래처를 발굴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공인 명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품목별 업종별로 업체명, 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상공인 명부, 코토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트라를 통한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코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역 동향에 대한 해외 시장 조사도 할 수 있고요. 무역 관련 각종 자료의 간행, 한국 무역 홍보, 상품 전시 등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코토라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구비하고 있고요. 시장 조사의 그 신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 코토라를 통해서 거래처도 발굴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시장 신뢰, 신용 정보도 조회를 할 수 있고 등등 가능하고요. 그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그 소재하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그 거래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거래처 관련 어떤 신용 정보도 찾을 수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해외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각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사절단 및 전시를 참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물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체 현지 조사, 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 가장 신빙성이 높지만 비용이 좀 들겠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거래 제의 및 신용 제의입니다. 자, 거래처도 발굴을 하고 그러면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를 제의를 하고 그리고 거래 관계처에 대한 어떤 신용 조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거래 제의와 문의 거래처를 선정한 후에 거래를 위한 권유장을 서큘러 레터라고 해요. 그래서 권유장을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권유장이라는 것은 미지의 잠재 거래처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고 취급 물품과 거래 조건 등을 간단하게 안내하여 이 거래 관계를 권유하는 서신을 서큘러 레터라고 해요. 권유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권유장의 작성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알게 된 배경이나 경로를 간단히 써주고요. 그리고 작성자의 그 회사의 주요 업종을 소개하고, 그리고 작성자의 회사의 상품 및 업계에서의 그 평판 등을 잠깐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후에 추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작성자의 회사의 그 신용조의처를 기입을 하고, 그리고 맺는 말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권유장을 작성을 해서 거래를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조의입니다. 트레이드 인콰이어리. 거래 관계에 그 권유를 받은 당사자, 거래 권유를 받은 당사자가 그 권유에 대한 관심이나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을 때 이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를 보내는 거예요. 권유장이 도달하죠. 그러면 권유장을 보고 거래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를 거래 조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있을 때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에게 물품의 가격, 품질, 수량, 선적 등의 거래 조건을 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조의를 하는 방법, 그 작성 방법은 상대방을 알게 된 배경이나 경로, 관심 품목의 명시와 가격 조의, 관심 품목을 명시하고요, 표기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규모, 어느 정도 수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구매 물품의 그 명세, 그 다음에 주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 등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매진말을 하고 거래를 조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의입니다. 신용조의는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 능력,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 능력과 선의 지급 불능 시에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에 대한 지급의 확실성을 파악하는 것을 신용조의라고 합니다. 자, 수입하는 상대방, 상품을 구매하는 상대방, 거래 상대방의 그 지급 능력, 그 다음에 선의 지급 불능 시에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의 보유 상태 등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 앞으로의 그 지급의 확실성을 파악하는 것을 신용조의라고 하고요. 신용조의 내용은 성격입니다. 성격. 상대방의 정직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격을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더라도 신용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신용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실하지 않으면은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정직하고 성실한 건 좋아요. 그런데 자본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은 자본 상태가 안 좋아서 대금을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격, 그 다음에 자본 상태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거래 능력입니다. 그 기업의 회사의 영업 능력으로서의 그 영업 방법, 거래 방법, 거래량 등을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친 거래 실적 등을 토대로 그 거래 능력을 갖다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상대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통 신용조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신용조의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업흥신소를 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Dun & Bradstreet Incorporated라든가 영국의 브래드스트리트 브리티시 LTD라든가 독일의 아우스쿤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머천타일 에이전시 EMD라든가 한국의 코토라,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험보증기금 등등이 있고요. 상업흥신소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은행조의, 뱅크 레퍼런스. 신용도라든가 거래 상황 등등을 은행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고요. 혹은 해외에 있는 지사, 출장소 및 판매 대리점의 그 보고를 통해서 상대 회사의 그 신용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자, 2절에서는 무역거래와 무역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거래. 이 무역거래의 의의인데, 국가와 국가와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의가 바로 무역거래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의, 상행의가 무역거래고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나눌 수가 있죠.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무역거래는. 그 다음에 무역거래의 절차인데, 무역거래는, 자, 수출업자가 있고요. 수입업자가 있어요. 자, 판매자와 구매자. 자,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그 시장 조사나 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오퍼를 합니다.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퍼를 통해서 무역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무역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이제 수출 통관, 물건을 배에 실어서 혹은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겠죠. 통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출 대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당연히 수입 통관을 하겠죠. 수입 통관. 그리고 통관을 통해서 수입 물품을 입수를 하고, 그리고 입수를 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클레임을 제기를 해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러면은 상사중재소에서 중재를 통해서 이런 클레임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 절차를 통해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냥 참고로 간단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무역관리인데, 무역관리의 의의. 국가가 제도, 기구,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 행위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 혹은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무역관리라고 합니다. 국가가 그 무역에 간섭하는 거죠. 통제를 하거나 규제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제도나 기구나 법규에 의해서. 자, 국가가 개입하여 대무역 질서를 유지를 하고 자국의 경제 정책에 맞추어서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무역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간섭을 하는데 왜 간섭을 할까? 왜 통제를 할까라는 거죠. 기구나 법규에 의해서. 이유는 무역 질서를 확립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 정책에 맞추어서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역 관리를 하는 거죠. 자, 무역이 한 나라 경제 발전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무역과 수출과 일국 경제, 수입과 일국 경제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역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 무역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역 관리의 관리의 목적이에요. 수출입을 적절히 촉진 및 조정하여.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촉진을 하고 조정을 하여 통해서 국제수지의 균형 내지 개선을 도모하여 외환 보유고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성숙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역관리를 합니다. 혹은 국내 물자수급의 원활화와 소비 형태의 그 건전화를 위해서 보통 개입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혹은 환율 안정과 재정 수지, 수지예요, 수지. 재정 수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을 관리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쨌든 외환 보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성숙산업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성숙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의 물자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혹은 소비자의 그 소비 형태의 건전화를 위해서 혹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재정 수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통 무역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역 관련 법규입니다. 대외무역법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가 있고요. 자,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외무역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목적, 이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해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대외무역법이 제정이 됐고요. 국민경제, 이러한 그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대외무역법이 제정이 됐다.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외국환 관리법이 있어요. 외국환 관리법. 대외무역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대외무역법, 이어서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과 외국환 거래 관리 등을 위한 법으로서 6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가 됐고요. 그 목적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 거래를 관리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관세법이 있습니다. 외국환 대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세 번째 관세법.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세 수입 확보 등을 위한 법이 바로 이 관세법이고요. 67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입니다.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전자무역 기반을 조성하고요.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정보의 그 신속한 유통 등을 위한 법이 바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91년 12월 31일에 제정됐고요.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원래는 이게 91년에 제정됐을 때는 무역 업무의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5년 12월 23일에 개정이 돼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역 거래자. 무역 거래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무역 거래자는 무역업자가 일단 있고요. 이 무역업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는 무역업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사업자만 등록하면 돼요. 허가제가 아니라 무역을 하는데 뭐 그런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부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내면은 무역업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이 무역 거래자별 무역업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무역업의 고유 번호를 지식경제부에서 부여를 하는데 의무상은 아니고요. 한국 무역협회장에게 이게 위임이 돼 있어요. 한국 무역협회를 통해서 이 무역업 고유 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대리업자가 있어요. 무역 대리업자. 무역 대리업자는 대리니까 대신하는 거죠. 대리업자는 오포상과 구매 대리업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오포상은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입 업무를 대행해 주는 무역 대리업자를 오포상이라고 합니다. 오포상. 그리고 구매 대리업자는 외국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혹은 구매 알선 또는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점이거나 국내의 지사가 바로 구매 대리업자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포상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입 업무를 대행해주는 무역 대리업자를 말하고, 구매 대리업자는 외국의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점이라든가 혹은 국내 지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자무역.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역거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무역을 전자무역이라고 합니다. 전자무역이라고 해요. 전통적 무역과 전자무역의 그 차이인데 보시면은 전통적인 무역은, 자, 무역 거래의 그 과정을 보면은 시장조사, 뭐 직접 방문합니다. 관련 기관, 거래 제의, 뭐 매체, 카탈로그, 전시,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요. 에서 하고요. 혹은 뭐 상담 계약, 전화나 팩스나 우편, 출장을 통해서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도 뭐 이런 거, 사이버 전시, 뭐 인터넷 상담, 인터넷 팩스, 이메일,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통관이나 대금 결제나 물류 운송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뭐 종이서류 발급받고 신용장, 환화음, 보석서류 이런 것들 뭐 방문해서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류를 할 때도 운송할 때는 물류 운송에서도 뭐 선화증권, 보험증권, 선시증권 이런 것들이 직접 종이 서류를 통해서 발급이 돼서 오고 갔어요. 직접 방문을 통해서 보통. 이게 이런 것들이 자유화됐다는 얘기예요. 서류 작업 절차가 전자화 됩니다. 이런 서류 절차가. 전자 시스템화예요. 전자 민원 시스템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도 기존 결제 방식이 유지하고 되고 있지만 부속 서류는 대부분 그 부분적으로 전자화 됐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즉 EDI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무역화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잡한 과정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무역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싱글 윈도우 이런 것들이 각각의 방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무역 체제가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무역 업무의 그 연계 통합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모든 서류가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전자 결제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전자적으로 결제가. 그리고 접근 가능한 시장이 그 범위가 엄청나게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전자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조사나 거래제의 상담, 계약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통관이나 대금 결제나 물류 운송 이러한 것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서류들이 전부 다 전자화 됨으로써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무역 거래 과정이 하나의 창구화돼서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무역의 특징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서 통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의 그 정보를 획득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역거래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이 전자화를 통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니까 당연히 무역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무역거래 비용이 절감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가격 경쟁력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인터넷, 온라인 통신, 정보 통신을 이용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DI,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전자문서 교환입니다. 전자문서 교환인데 종이 서류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거래 서식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컴퓨터 간의 온라인상에서 교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자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자, 업무 처리 이 수단을 현행 방식과 ED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문서였어요. 모든 게 종이 문서, 전자문서란 얘기죠. 그리고 안전성도 업무 처리에 그 안전성인데 서명, 날인, 뭐 전자 서명을 했어요. 보통 서명하고 날인하고 이게 자동 전달 방법이에요. 전달 방식이 인편이나 사람이 직접 전하거나 우편이었죠. 컴퓨터 간 통신, 매체, 전달 매체, 전달 매개체는 무역거래 당사자 간 많은 전달 관계가 존재했죠. 중간에 여러 가지 은행도 있고 선적회사도 있고 물류회사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하지만 거래 이 전자 방식은 거래 당사자와 무역 자동 사업자 간의 전달 관계만 존재해요. 아주 간단해요. 거래 당사자와 무역자동 사업자 간 요 전달 관계만 존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 장비, 사람, 교통수단, 우체국이었는데 컴퓨터나 통신위선을 가지고 바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특징이 있다. EDI 방식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3절 무역계약입니다. 무역계약에 의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매매 계약으로서 수출업자가 계약 물품의 재산권을 계약 물품의 이 재산권을 수입업자에게 이전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대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 바로 무역계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무역계약은 아마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해요. 오퍼하죠. 오퍼, 청약. 그 다음에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 등의 물론 청약을 하고 이에 오퍼에 대해서 확약하는 카운터 오퍼죠. 반대 오퍼, 확약 오퍼, 카운터 오퍼 등의 수락 과정을 거쳐서 매매 거래한 필요한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은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청약을 하고 이러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승낙을 억셉턴스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요거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과정인데 뭐 간단히 살펴보면은 청약자가 오퍼러가 있죠. 오퍼를 하는 오퍼러. 그 다음에 피청약자, 오퍼리. 자,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거래선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거래 서큘러 레터, 거래 권유를 하죠. 앞에서 설명드린 거래 권유를 하는 서큘러 레터를 보내죠. 그러면은 서큘러 레터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 거래에 관심이 있으면 거래 제의를 합니다. 트레이드 인ኳ리 뭐 가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구매하는 상품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 적어서 어느 정도 조건으로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트레이드 인ኳ이리, 거래 조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 조의에 대해서 회신을 합니다. reply to inquiry 회신을 하고 그리고 구매자, 그 피청약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 신용 상태라든가 자본 상태라든가 거래 가능 능력 등등에 대해서 신용 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의를 해서 거래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 매도인이 오퍼를 내요. 거래를 갖다가 이제 하자는 그 청약서를 보냅니다. 오퍼.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그 오퍼를 보고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를 보내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제 거래를 하자는 그 확정 청약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는 같이 자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확정 청약을 보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이제 매수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보세요.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청약과 시장 조사하고 거래 발굴하고 거래 권유하고 조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용 조회하고 자 그럼 거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도인이 청약을 내요. 오퍼를 냅니다. 자 거래하자고 오퍼를 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반대 오퍼를 어떤 조건들을 붙여서 반대 오퍼를 내죠. 그러면 검토한 다음에 매도인이 확정 청약을 보내요. 자 좋다. 이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확정 청약을 보내죠. 매수인에게, 수입업자에게. 그러면은 수입업자가 승낙을 하면 이제 거래가 그 계약이 무역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퍼 제시를 한 경우 오퍼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 회사에 대해서 US에 있는 아라파호 볼더라는 회사에 여기네 해서 자, 아래와 같이 오퍼를 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퍼를 제시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삼성이고요. 그리고 원산지는 한국이고, 그 다음에 패킹, 그 다음에 선적 조건, 계약 이후에 2개월 이내에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 조건, 지불 조건, 어떻게 지불할 건지, 그 다음에 유효 기간, 해서 등등 해서 이와 같이 수량,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조건, 선적 조건, 이런 것들, FOB, 이런 것들 해서 오퍼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오퍼를 구매자, 수입업자가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해서 반대 오퍼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반대 오퍼를 보고 수출업자가 우리가 확정 청약을 하게 되죠. 확정 청약을 다시 매수인에게 제시를 하면은 하고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의 제시에 자, 이어서 무역계약의 그 작성 방법입니다.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역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무역계약서의 그 작성 방법. 일단 그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판매서가 있어요. 셀스 노스. 이거는 수출업자의 그 구매 확인서예요. 구매에 대한 그 확인서를 수입업자에게 보통 보냅니다. 판매서를. 그러면은 퍼체이스 노트는 수입업자의 주문서가 이 퍼체이스 노트고요. 구매서, 오더 시트입니다. 이거를 수출업자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서는 오퍼를 보내는데 그 오퍼 시트를 말해요. 수출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입업자가 서명하거나 수입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출업자가 서명함으로써 서명한 그 무역 계약서를 말해요. 이게 오퍼장이에요. 오퍼 시트. 그래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입업자가 서명을 하거나 혹은 수입업자가 발행한 청약서에 수출업자가 서명을 한 그 무역 계약서가 바로 이 오퍼 시트에서 청약서고요. 별도의 이 오퍼장은 별도로 그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오퍼장은 청약서는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해요.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메모랜덤의 각서가 있습니다. 각서는 수출 및 수입업자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매매 조건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계약서예요. 수출 및 수입업자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매매 조건, 모든 그 거래에 관련되는 매매 조건을 합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각서, 메모랜덤이라고 합니다. 자,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출입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고,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있는데, 청약을 내고, 그리고, 승낙을 통해서 무역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때에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 무역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요. 첫 번째가 품질 조건이고요. 품질 결정이라든가 결정 시기, 품질 증명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량 조건, 수량 단위는 어떤 걸로 할 건지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할 건지. 보통 가격 조건은 인커텀스를 통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 조건, 선적 시기, 선적 방법 이런 것들, 대금 결제 조건, 결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할 건지, 포장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수입한 상품에 물품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할 때 그와 관련된 그 분쟁 해결 조건
이런 것들이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에 합의하에 무역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다 얘기죠. 그리고 기타 조건이 있어요. 기타 조건. 기본 조건 이외에 기타 조건으로서는 불가항력 조항, 뭐 권리 침해 조항, 완전 합의 조항, 검사 조항, 가격 변동 조항 등등 이런 것들 및 별도로 있고요. 해서 이러한 그 조건 하에서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역 매매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차례대로 이게 1이고요. 1 하나씩 볼게요. 이게 2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3이에요. 3 4.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만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이 뭐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아니고, 교양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무역계약은 이러한 조건으로 보통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무역계약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가격 조건이라든가 양 퀀티티 수량 그다음에 이 단위죠. 뭐 그다음에 선적 조건 플라이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도 있고요. 수량. 그다음에 선적 조건이죠. 선적이죠. 선적을 언제 할 건지라든가 요 가격 조건 CIF. 그다음에 지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보험, 뭐 그다음에 패킹, 그다음에 등등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질 조건, 수량, 뭐 가격 조건, 보험 조건 이런 것들, 포장 같은 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무역 계약서, 무역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품질 조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품질을 갖다 어떻게 할 건지. 자, 견본에 의한 매매. 상표에 의한 매매, 규격에 의한 매매, 명세서에 의한 매매, 뭐 표준품에 의한 매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져. 뭐 상표 혹은 뭐 견본 혹은 표준품 이런 것들. 자, 명세서, 선박이나 철도 차량이나 의료 용구, 중장비 등 구체적인 명세서나 설명서 이런 것들이죠. 설계도 등에 의한 매매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매매 기준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표준품이죠. 농수산물이나 원목 이런 경우는 견본 적용이 곤란하니까 해당 연도에 표준품의 그 질을 매매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품질 결정 방법, 품질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시기,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는 선적 품질 조건. 선적할 때 그 품질 조건을, 그때 그 품질을 그 하나의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육, 배에서 육지로 물건을 옮길 때 그 양육할 때 그때 그 품질을 갖다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품질의 입증은 선적 품질 조건은 요거는 매도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은 매수인이 입증의 그 책임을 있고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 시기에 어떤 감정 보고서를 통해서 물론 그 품질이 그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량 조건이에요. 수량 조건은 수량 단위, 그다음에 수량 표현 방법, 수량 결정 시기를 약정하는 거예요. 수량 단위는 물품 수량 결정 시에 사용되는 단위로서 중량, 뭐 길이, 그다음에 용적, 개수 등등을 말하고요. 표현 방법은 수량의 표현 방법은 곡물, 광산물 등등 운송 도중에 감량이 예상되는 화물은 계약 시에 보통 과보적 용인 조건으로 합니다. more or less clause 해서 ML 클로스를 활용해요. 보통 과보적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수량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량 결정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 선적 수량 조건이 있고 양육 수량 조건 중에서 검토해서 합의해서 이때의 그 수량 조건으로 할 건지, 양육할 때 수량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수량 단위의 종류별 내용인데, 뭐 중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면은 뭐 롱톤, 잉글리시 톤이죠. 이거는 영국식이에요. 글로스 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숏톤은 아메리칸 미국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트릭 톤도 있고요. 대륙식, 킬로톤, 대륙식. 그 다음에 그로스 웨이트, 그 다음에 네트 웨이트, 총중량, 뭐 순중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 목재 단위, 액체 화물, 곡물, 선박 이런 경우죠. 큐빅으로 목재는 보통 하고요. 큐빅 메라. 그 다음에 배럴, 뭐 액체는 배럴로 보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갤런으로도 하고요. 뭐 쿼트로도 하고, 리터, 뭐 핀트 이런 것들. 근데 곡물, 붓셀로 합니다. 보통 붓셀은 8갤런이고요. 35리터스 미국, 36리터스 영국. 이게 달라요, 나라마다. 이거 정해야 돼요. 이걸 수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무역 계획을 할 때. 선박군 같은 경우는 매저먼트 톤이고요. 용적 톤으로 합니다. 개수는 뭐 나즌이나 그로스나, 그다음에 글레이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요. 길이 미터, 야드, 인치, 풋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포장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상자로 할 건지, 건포로 할 건지, 포대로 할 건지, 마대로 할 건지, 드럼통으로 할 건지, 다발로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수량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그 상품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정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량 표기 방법도 과부족 용인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에 수량 표현 방법이, 이때는 계약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태성화물은 포장화물, 뭐 개체화물 같은 경우 정확히 계약 수량대로 인도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그런데 표시가 없어도 과부족 용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 산화물 같은 경우는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보통 5%의 과부족을 허용해요. 신용장 거래할 때, 뭐 상관습이니까 국제. 그다음에 기타 거래는 산화물 이게 기체화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타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다른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허용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신용장 거래 때는 5% 과부족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부족 용인 조항이 ML이죠. ML이 여기 MOLS. 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X% more or less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계약서 상에. 포장화물, 개체화물, 산화물 일 경우 모두 그 모든 거래가 명시된 수량의 몇 %의 과부족을 보통 허용합니다. 이게 있을 경우 얘는. 그 다음에 계산 수량 조건, 대략적이죠. 대략적으로 수량을 조건을 하는 거죠. approximate quantity terms예요. 그래서 계약 수량 앞에 약으로 표시가 돼요. about, approximately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10% 과부족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10% 신용장 거래에서는 약으로 표시가 돼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5%였죠. 근데 계약 계산 수량일 때는 10% 과부족이 허용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거래는 과부족 허용 범위가 불명확해요. 이렇게 수량 표기 방법도 용인을 하는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뭐 계산 수량 조건인 경우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 뭐 알고 싶으면 찾아봐서 하면 되니까, 만약에 수출입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격 조건입니다. 보통 무역 거래에서는 이 정형 무역 거래 조건으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격 조건. 매매 가격은 어느 나라 통화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운송비 등 부대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입자, 출자들의 그 비용 부담과 책임 한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 보통 인커텀스의 가격 규정을 이용합니다. 즉 정형무역 거래 조건을 이용을 해요. 인커텀스의 가격
규정을 보통 이용을 해서 가격 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인커텀스라는 것은 이제 줄여서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예요. 요 인과 요 컴과 텀스를 이렇게 합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커텀스라고 해요. 줄여서. 그래서 인커텀스는 국제무역거래상의 분쟁 요소를 방지하고, 자, 분쟁 요소를 방지하고 무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이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인커텀스예요.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이에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Trade Terms 해가지고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인데,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요를 제정을 했고요. 이 통일 규칙을 우리는 인커텀스라고 합니다. 구속력은 없어요.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요, 인커텀스를 이용을 통해서 가격 조건이 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형무역거래 조건의 의의인데, 국제매매 가격은 수출입업자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입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원가 요소와 물품, 인도, 장소 등을 감안하여 정해져요. 요 매매 가격은 운송비도 있고 뭐 보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그 원가 요소와 물품, 인도, 장소 등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계약서 상에 이러한 그 의의 조건, 이러한 그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정하는 것은 불편해요. 매 계약 때마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죠.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요 정형무역 거래 조건, 트레이드, 텀스, 정형무역 조건에 의해서 매매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수출입 부대 비용, 수출입과 관련된 그 부대 비용의 그 포함 여부, 혹은 당사자 간의 책임 및 비용의 분기점, 그 다음에 상관습적으로 표준화된 정형거래 조건 혹은 그 무역 가격,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인커텀스 2010 정형거래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인커텀스 2020으로 지금 개정이 됐지만 여기에 나온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인커텀스의 그 정형거래 조건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왔는데, 인커텀스의 정형거래 조건, 모든 운송에 사용하는 거래 조건이 바로 이거고요. 자, 작업장 인도 조건 이렇게 약자로 사용합니다. EX, X, works, 운송 인도 조건, free carrier 이렇게. 그 다음에 운송비 지불 인도, carriage paid to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 그 다음에 터미널 인도, delivered at terminal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delivered at place 이렇게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terminal, 관세 지급 인도,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이거는 모든 운송에 사용하는 거래 조건들이에요. 뭐 어느 걸로 정해서 하면 되겠죠. 거래를 할 때.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는 거래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측 인도, free alongside ship 이렇게 free alongside ship. 그 다음에 FOB 이거 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본선 인도, free on board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보통 수출을 할 때 보통요 FOB로 많이 합니다. free on board. 그 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cost and plate.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죠. 그 다음에 운임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인도하는 거죠. cost, insurance and plate에서 CIF.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 FOB와 요거예요. 요 정형물의 거래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아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선 인도,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수출을 할 때 free on board 줄여서 FOB라고 합니다. 보통
FOB라고 많이 해요. 그냥 FOB 조건,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OB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지 않은 조건이에요. 온보드니까. 온보드, 배에 실는 거죠. 온보드 조건이죠. 적지 않은 조건. 지정한 선박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지 않은 조건이 바로 FOB 조건이고요. 그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한 이후, 적재하죠. 적재가 끝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적재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 프리온 보드, FOB 조건에서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무역거래에서.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본선 인도 조건. 자, 매도인이 자, 항구로 수출 상품을 싣고 가죠. 자, 항구에서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여기서 끝나요. 매도인의 책임, 비용, 이 이후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여기까지는 자, 배에 물건을 실을 때까지는 비용이나 위험은 전부 매도인이 부담을 해요. 따라서 요 항구 배에 실을 때 여기까지가 요게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됩니다. FOB 조건은.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인이 배를 수배한 그 지정한 선박에 물건을 싣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부터는 이제 누구 책임? 여기서부터는 비용이나 비용이죠. 비용, 운임, 뭐 보험, 위험 이런 것들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인은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하고 물건을 양육해서 가져가겠죠. 이게 바로 본선 인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 중에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자, 운임과 코스트, 이건 코스트예요. 운임 보험료 운임이죠.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에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을 CIF라고 해요. 자,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해상 운송 계약과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해상 운송 계약. FOB에서는 배를 배를 보통 선박을 매수인이 수배해서 지정한 그 선박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해상 운송 계약과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운임도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자, 배를 갖다 선박을 수배할 때 매도인이 합니다. 매수인이 아니라, 수입업자가 아니라 수출업자가 해요. 수출업자가 배도 수배를 하고요. 선박을 수배를 하고 보험 계약도 체결하고 운임도 지불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지급 조건. 이게 바로 CIF입니다.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요. 책임 한계는 FOB와 같아요. 단지 그 이후에 운임과 보험을 지급한다는 조건일 뿐입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매도인이 본선을 수배를 해요. FOB에서는 이 배를 갖다가 수배를 매수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인 CIF 조건은 이 본선을 매도인이 수배를 하고요. 그리고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요. 운임과 보험료는 물론 다른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위험 분기점은 비용 분기점은 여기에요. 여기 상대 국가에 그 도착할 때까지죠. 양육하기 전까지 그 선박이 화물을 실은 선박이 그 배가 그 수입업자의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운임보험료 비용 분기점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타 다른 위험에 대한 분기점은 비용 위험 여기까지 전부 부담합니다. 위험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돼요.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운임보험료 비용 분기점인
여기가 돼요. 위험 분기점은 여기고요. 위험 분기점은. 다시 말씀드려서 요 매도인의 그 위험 분기점은 여기까지고요. 이 배에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요. 위험 분기점. 그리고 이 이후에 목적 한 가지의 은임이나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만 이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진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목적 항에서 그 이후에 비용이나 위험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죠. 해서 FOB 조건과 CIF 조건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장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작업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에요. 작업장에서 인도하는 거죠. 매수인에게. 해서 매도인은 작업장에 물품을 적치할 때까지의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적 조건이에요. 선적 조건으로서는 먼저 우선 선적 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 최종일 지정, 최종일 지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신용장상의 특정 선적일을 지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선적일을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혹은, 몇 년, 몇 월, 며칠보다 늦지 않게, 라든가, 혹은, 몇 년, 몇 월까지, 이렇게, 보통 시기를 지정을 하고요. 최종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특정 월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적 시기를. 특정 월로. 단월 조건이 있고요. 분할 선적 불허용이죠. 이거는. 단월 선적은 불허용이고요. 그래서 노벰버 시프먼트에서 이렇게 11월 이렇게 선적 조건. 그 다음에 연월 조건. 연월은 분할 선적이 허용이 돼요. 언제? during February, March, April. 요 3개월 요 시기에 분할을 해서 선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지정하는 것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월을 지정하는 것 선적 시기.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부 선적기를 지정하는 방법.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기를 지정하는 거죠. 언제? 계약으로부터 6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즉시 선적 조건. 특정 월이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요. 막연하게 지정하는 거죠. 즉시, 바로,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그 다음에 늦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적일 및 기간.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기간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요. 선적기간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 이 선적일 및 기간인데, 뭐, to나, until, 뭐, till, from, between의 그 언급. 이때는 언급된 일자 및 일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때는. 그런데, 요 before나 after가 언급됐을 때는 그 언급된 일자는 제외합니다. 하지만 만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는 from이나 after는 언급된 일자를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이 경우 다르다는 거. 그리고 조건부 선적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즉시 선적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막연하게. 그 다음에 선적 방법은 보통 뭐 분할 선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선적을 허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적, 복합 운송의 경우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선적 지연에 따른 어떤 면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선적 일자의 해석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요 선적 조건으로서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 뭐 보험 조건, 포장 조건, 뭐 등등 기본적인 조건들이 무역 계약에서 있는데 뭐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여러분이 무역학과 학생도 아니고 무역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금 결제 조건은 좀 중요한 거니까 가능하면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쨌든 무역 실무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실무 관련해서 설명을 계약부터 시작해서 이 기본적인 무역계약의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제는 많이 제가 좀 지웠어요. 이거 다 할 필요 없고 무역학과 학생이었으면 다 시켰을 텐데 이 권유장이 뭔지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신용주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간단하게 용어를 그냥 해설하시면 돼요. 신용주의란 뭔지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역 EDI와 무역계약 그 다음에 FOB, CIF 뭐 이런 것들 의미 간단하게 용어 그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로서 자, 요 EDI는 뺍시다. 위에 빼고요. 전자무역의 그냥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형무역 거래 조건의 그 의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리고 선적 시기에, 이것도 뺍시다, 그냥. 선적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빼고, 2와 3과 권유장과 신용조회, FOB, 무역계약, 그 다음에 CIF,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팀 학습을 통해서 정리하셔가지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그러면은 뭐 시험 공부할 필요 없이 요 정리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말 시험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팀 학습을 통해서 정리해서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